내 자식들한테 그대로 물려줄 수 없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뒤늦게 정리하시는 사례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키워드 개인회생, 오늘의 키워드는 50대, 60대입니다. 50대, 60대면은 은퇴를 슬슬 하시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노후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20, 30대 분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기회의 부여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면은 특히 이제 뭐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좀 하고 싶다. 그간 이제 망령처럼 쫓아오던 나의 채무들을 좀 이젠 정리하고 편히 쉬고 싶다. 이런 좀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50대, 60대 도산 절차에서 마주하는 의뢰인분들의 좀 특징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야겠다. 노년까지도 내가 이거를 계속 갖고 갈 수 없지 않냐 라는 측면에서 한참 경제활동을 하실 30대, 40대, 50대 시기는 이 채무들을 안고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시거나 그 그렇죠. 채무들을 방치해 두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던 채무들을 내 자식들한테 그대로 물려줄 수 없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뒤늦게 정리하시는 사례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채무들을 정리하시는 케이스 아니면 은퇴하신 직후에 원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다가 이 소득이 이제 없어지니까 물론 이제 뭐 부수적인 소득이 있으시겠지만 기존 소득 대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시점에 부득이 이제 채무가 쌓이셔서 요거를 이제 정리하시는 케이스 이렇게 이제 좀 양분되는 느낌은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준비한 거는 60대의 채무인데 굉장히 오래된 채무를 파산으로 60대에 접어들면 어딘가에 취업을 하시기도 어려운 나이이시고 그렇죠. 취업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기에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으로 오래된 채무를 정리하신 사례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뉴스나 매스컴에서도 많이 소개되는 사례인데 지금 은퇴하시고 자금들을 잘못 투자를 하셨다가 굉장히 큰 손실을 좀 떠안게 되시고 노년을 위해 준비를 하는 그런 자금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을 때 오게 되는 굉장히 큰 상실감들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거는 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하셔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어떤 채무 자체를 자식에게까지 전가할 수 없다. 이 부분 내가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요. 특징적으로 이분은 사기를 당하시는 과정에서 가족분들의 돈도 좀 많이 끌어다가 넣으셨어요. 본인의 돈뿐만 아니라 가족의 돈도 이제 놓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토로하셨던 사건이고 부득이 또 좀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상황에도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개인회생 진행을 시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순차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준비한 사례는 그래서 네. 60대 의뢰인의 개인 파산 사례. 파산 사건. 네, 네. 파산으로 채무를 정리한 사례인데 특징을 살펴보면 오래된 채무. 언뜻 보기에는 10년, 20년을 정리하지 않고 채무를 끌어안고서 노년에 정리하시는 분들이 꽤나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개인 파산으로 정리하시는 이유가 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년에는 또 건강이 악화되시다 보니까 병원비 지출도 많아지고 또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없죠. 네, 근로 능력이 상실되니까 그에 따라서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 그다음에 채무가 증가하는데 근로 능력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분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접수를 했고 서울시에 거주하시는데 연세가 이제 69세셨고 소득은 거의 없고 그냥 부업으로 약간 정도 소득이 있으셔서 월 한 3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셨습니다. 총 채무액은 또 많지는 않고 2,600만 원 부담하셨는데 2,600이라고 하면은 다른 개인회생 파산 뭐 진행하시는 분들 대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채무액이지만 그렇죠. 월 소득이 30만 원이시고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없다고 봐야죠. 이 네. 채무는 앞으로도 해결 기미가 없고 굉장히 이제 막막한 금액이 될 수 있는 거죠. 채권자 수는 6명인데 최근 채무는 없고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부담하고 계시던 채무입니다. 돌려막기 하시고 가족한테 도움받아서 이제 변제하셨는데 다시 채무가 늘어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반복하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파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을
진행하시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원래부터도 부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을 이제 전담하면서 별도의 직장 없이 부업으로 생활하셨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허리 디스크로 근로 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소득이 아예 이제 끊겨버렸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소득이 끊기니까 생계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소득이 또 필요하기도 하단 말이죠. 구청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로 근무하면서 약간의 소득은 그래도 있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오셨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22년 5월경에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시면서 병세가 악화돼서 더 이상 이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받으시던 최소한의 생활비조차도 이제 확보가 어려우신 상황이 된 거죠. 소득이 중단된 이후에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카드론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소득이 없다 보니까 1금융권이라든지 저리의 대출은 받기 어려우신 상황이 됐을 테니,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같은 그런 고율의 이자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 이제 채무를 변제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생이 아닌 파산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파산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회생은 정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렇죠. 파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표하시거나, 파산은 어감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진행 과정과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25년 5월 8일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25년 6월 16일 약 한 달 정도 후에 파산 선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파산 선고라는 게 일반적인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의 판결 선고라고 하면은 그 절차가 끝나서 판결문이 나오는 거를 판결 선고라고 하잖아요. 변호사님들 중에도 이 절차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파산 선고라는 것은 파산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재산을 다 한데 모아서 처분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분배하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이 채무자의 재산을 찢어서 나눠주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법원이 선언하는 단계이고, 이게 이제 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파산 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내려가면 한 2달 후에 파산 폐지 결정이 내려졌죠. 이거는 이제 파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끝난 겁니다. 요거는 첫 번째로 이제 파산 선고 진행 과정이고, 진행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산 사건하고는 별개로 같이 사건 번호가 하나 더 부여되거든요. 파산 사건은 이제 하면 사건인데, 똑같이 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파산 사건에서 재산을 다 조사해가지고 나눠주는 절차를 끝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면책이라는 거,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면책을 받잖아요. 그래서 면책이라는 건 더 이상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이제 법원이 확인을 해주는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두 가지의 사건 번호로 사건이 진행이 되고, 궁극적으로 파산을 진행하는 목적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살펴보면은 25년 5월 8일날 접수를 해서 약 3개월 만에 면책을 받았으니까 3개월 만에 더 이상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채무가 정리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관제인이 어떤 자료들을 조사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고 어떤 과정으로 면책이 내려지느냐, 요 과정이 이제 더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5월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네. 약 한 달 후인 25년 6월에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파산 선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 이 사람의 재산 조사를 다 해서 나눠줄 게 있으면 채권자들한테 찢어서 나눠주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주문을 내리고 필수적으로 파산 관제인을 누구로 한다라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파산 관제인한테 이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십시오. 이 사람이 채무를 어떻게 부담했고 왜 못 갚게 되었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재산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어디다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한 게 아닌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 기일이라든지 파산 관제인이 언제까지 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를 파산 선고에서 일단 정해줍니다. 이런 파산 선고가 정해지면 파산 관제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파산관제인 사무실에서 필연적으로 채무자에게 이러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파산관제인 사무실에서 자료 제출 요청서라는 거를 일단 파산 선고기일에 줍니다. 어떤 거냐,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 중에 파산관제인 사무실에서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보험이 있는 게 확인됐다 라고 하면은 보험 예상 해약 환급금을 내봐라. 그러면 현재 당신이 만약에 보험을 깨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재산이니까 봐야겠다. 확인하는 거고, 수입에 있는 자료, 해당되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여라도 파산을 신청했지만 수입이 있다면 어떤 수입인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조사를 해볼 테니 그 자료들을 내봐라. 급여소득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내보라는 거고,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 기관을 통해서 사적 채무 조정 사실을 시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료, 혹여라도 채무를 누락하거나 과거에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을 했었는데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채무가 또 증대되거나 변경된 사실이 없는지도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파산 절차에서는 회생하고는 달리 사망한 부모의 지적전산자료조회, 재적등본이라고 해서 혹 채무자가 재산을 또 은닉한 게 있는지를 조금 더 꼼꼼하고 깊이 있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망하신 부모님의 경우에라도 이제 부동산이 있다면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 뭐 이런 자료들, 그 다음에 통장 관련해서 특정인과의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떤 관계냐, 왜 이렇게 거래가 많냐라고 제출하라고 하고, 뭐 신용관리교육 수료증 같은 거를 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자료들을 낸다면 이 자료에 기반해서 파산관제인이 개인의 재산 내역이라든지 과거 채무 사용 내역 같은 거를 일괄적으로 샅샅이 뒤져서 조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이거를 가지고 파산관제인이 법원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주요 내용들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의 폐지 신청, 뭐 종결 신청, 속행 신청에 대한 의견을 기재합니다. 파산 절차라는 거는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들 아니면 은닉한 재산들을 다 찾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라고 했잖아요. 나눠줄 재산이 있으면 분배를 하면 되는 거고, 나눠줄 재산이 없으면 더 이상 나눠주는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끝내는데 이때 파산 폐지라고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채무자분이 갖고 계신 재산이 없으니까 파산 절차를 폐지해달라, 폐지하는 게 낫겠다라는 폐지 신청을 재판부에 의견을 올린 거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면책에 있어서 이 사람을 면책을 해줄 거냐, 아니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니 면책을 해주면 안 된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만 정도가 미미하니 재량으로 면책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의 의견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분이 면책불허가 사유라든지 재산을 은닉한 상황이 없고 빌린 돈을 허투루 사용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다라고 이제 파산관제인이 1차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특정 직업으로 일해서 소득이 부족하고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병원비와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채무 초과가 된 사건입니다. 라고 파산관제인이 조사한 사실들을 법원에 보고하는 거겠죠. 그래서 2019년부터 뭐 4년 동안 수령한 소득도 4,100만 원 정도로 연평균 8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지출된 의료비만으로도 이만큼이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파산 경유와 소득의 정도, 건강 상태, 거주 조건, 채무자의 통장 거래 내역, 보험 해약금, 사용처 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산관제인이 다 살펴봤다라는 거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 결정을 통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파산관제인이 이런 조사 보고서를 올린다 라고 볼 수 있고, 종합 의견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채무가 어떻게 발생을 했냐, 그 다음에 채무자의 거주지는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됐고 그 재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혹시라도 채무자가 빼돌리거나 숨겨둔 돈이 아니냐를 확인을 했다는 거고, 보험 해지 환급금, 보험을 깨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도 이미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서 카드 대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것도 다 조사를 한 거고, 여기에 이제 나오죠.
소득 정도와 통장 거래 내역도 봤더니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랑 거래한 거 보니 뭐 대금 결제로 사용했고 자녀와의 입출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네에 지인이 도와준 돈이나 아들이 채무 대신 카드 대금 갚아준 내역도 확인을 했다. 정말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서 사용 내역이라든지 거래 내역까지 다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없다 판단되므로 면책 종료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산관계인 보고서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해서 법원은 이 사람은 채무를 다 탕감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런 식으로 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25년 5월 달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약 3개월 만에 파산 폐지 및 면책 결정이 내려져서 파산 절차는 한 3, 4개월 만에 종료가 되었다. 이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사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자 사기 60대이셨는데 당하셔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셨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대출 채무도 떠안고 가족분들한테도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당시 이제 뭐 생활비가 없으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계셨었는데 개인회생 제도가 있다라는 걸 좀 아시게 되면서 문의를 하셨던 분이고요. 채무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울회생 법원에서 사건 진행하셨고요. 채무자는 이제 63세셨어요. 서울 거주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계셨고 월 소득은 152만 원 정도시고 총 채무액은 굉장히 크죠. 2억 4,900만 원, 2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채권자 수는 10곳이었는데 개인회생 진행하게 된 경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6년 전에 이혼하시고 두 아들과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분가를 하셨고 둘째 아들 부부, 손자와 동거 중이신 분이셔요. 이분은 23년 5월 경에 4년 동안 근무하셨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셨고 이후에 손자 돌봄 병행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지속하려고 노력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직장 근무하시고 하면서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었는데 이게 사실상의 어떤 유일한 자산이고 노후 자산이셨어요. 근데 이게 주식 손실이 발생을 한 거예요. 만회하실 목적으로 퇴직금하고 대출까지 투입해서 재투자했는데 손실이 확대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후 자금으로 저 주식 하나 보고 있었는데 저게 잃고 그럼 이것 좀 만회해야 되니까 퇴직금까지 넣었는데 이것까지 손실이 이제 발생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맹붕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건데 절박한 상황에서 주식 리딩방 가입하시게 됩니다. 추천에 따라서 그 리딩방에서 안내하는 대로 돈을 넣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리딩방도 사기가 다양한데 이분은 이제 리딩방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돈을 넣고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 이분은 사실 3개월 동안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계속 잔고가 커지게 되니까 이분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부푼 꿈을 가지고서는 계셨는데 수익을 이제 확인을 하고 굉장히 수익성이 좋으니까 자녀분들한테도 투자금을 받아와서 넣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투자했던 잔고는 커지게 되고 이제 뽑아야겠다 해서 한 3개월 동안 정상 투자로 올인하셨다가 출금을 시도하려니까 돈이 안 나오는 거죠. 그제서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며느리랑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사기라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런 사건 특징상 가해자 특정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상의 이제 회수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개인회생 진행 당시에 소득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국민연금 수령하시고 계셨고 기초연금 신청하시고 손자 돌봄수당 국가에서 수령하시고 계셨고 카페에서 파트타임 근무 이제 개인회생 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경제적 부담을 자식들에게 지우지 않겠다. 어쨌든 뭐 지금 당시에 둘째 아들 부부와 내외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이제 각오로 채무 정리를 해보고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셨고요. 그래서 이거 채무자 진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진술서 살펴보시면은 오랜 기간 보유했던 주식은 제가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자산이었지만 큰 손실을 겪으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고자 퇴직금과 대출을 활용해 다시 투자에 나섰지만 손실은 더욱 커졌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구하던 중 우연히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주식 리딩방이 사귄 거를 파악하시고 나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자식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삶을 포기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더 큰 짐을 남기는 일이며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로잡고 다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합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진술서를 작성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변제 계획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월 평균 수입은 152만 원이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월 평균 생계비를 120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25년도 진행 사건이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가 143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변제금 맞추기 위해서 평균 생계비 자체가 지금 감액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월 변제금은 31만 원 정도이고요. 36회 3년간 진행하시면은 1,100만 원 정도 변제하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어쨌든 진행을 하시는데 평균 생계비 깎은 이유는 청산가치 때문이죠. 청산가치를 맞추셔야 되고 청산가치가 1,000만 원 정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1,100만 원을 총 변제를 하셨을 때 변제율은 원금의 4.5%. 굉장히 적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청산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예금을 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셨었는데 200만 원 중에서 압류금지 지금은 250만 원인데 185만 원 제외하시게 되면은 16만 원 정도 예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량 있으신 게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다 합치게 됐을 때 청산가치가 1,04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채권자 목록이에요. 채권자 목록인데 지금 8번, 9번, 10번 채권자는 자녀분하고 며느리예요. 그래서 돈 빌리신 거 보면은 많이 빌리셨어요. 7천, 8천, 2,950만 원. 그러니까 사실상 채무만 1억 8천 정도가 되시는 거거든요. 전체 채무에서 70에서 80%를 자녀분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좀 이런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보정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보정 사항인데 대부분의 회생 사건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재산 목록 관련해서 신청 1년 전 이후에 부동산이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게 있으면은 매각 대금의 궁극적인 사용 내역을 표로 정리해서 설명하세요. 보정이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좌정보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 인쇄한 채무자의 KB증권, 리스증권의 계좌 상세 내역 제출하세요. 그리고 예금의 청산가치에 계산을 해서 수정을 하세요. 이렇게 보정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 보정 살펴볼게요. 채무자가 개시 신청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모든 계좌 사용카드의 금융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세요. 보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소지에 관한 부동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소유자가 둘째 아들 내랑 같이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시에 며느리가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해줬었는데 부동산의 소유자가 며느리가 아니라면은 며느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일단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단 보정이 추가적이 나왔고요. 이후 보정사항 살펴볼게요. 직장 관련한 보정인데 채무자가 현 직장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서 확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유를 설명하시고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25년 4월분부터 최근까지의 급여에 관한 급여 명세서 및 급여 입금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신청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 구하셔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급여 계속 수령하시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국민연금 수급 증명을 제출하고 채무자의 2025년도 국민연금 수급액을 수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좀 특징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5항인데요.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를 50만 원 이상 상회하도록 생계비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이 나왔고 7항에도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를 50만 원 이상 상회하도록 변제 기간 등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산가치가 있고 그거를 충족을 하는데 50만 원 이상은 상회하도록 해라라는 보정이 나오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청산가치랑 총 변제금이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을 때에 이런 형태의 보정도 좀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개시 결정이 이제 5월 19일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변제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월 평균 수입은 외려 좀 줄었어요. 이게 아르바이트인데 다시 한번 소득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평균 수입이 줄었고 월 평균 생계비를 청산가치를 50만 원 상회하도록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월 평균 생계비가 더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당시에 25년도에 최저 생계비가 143만 원이었고 월
월평균 생계비를 지금 116만 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럼 그 차익이 좀 한 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변제 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쟁점도 사실은 이제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무상거주를 하고 계셨죠. 통상적인 채무자가 부담을 하는 주거비를 이분은 부담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변제 계획안 자체를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산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월평균 생계비 일단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채무자 생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상거주 중이고 통상적인 채무자는 주거비 지출하지만 이 채무자는 주거비 지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울러 설명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월평균 생계비가 이렇게 산정됐을 때 실제 변제하는 월 변제금은 32만 원, 그렇게 이제 36회 변제하면은 1,179만 원 정도 변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1,179만 원은 3년 동안 내가 나눠서 내는 게 1,179만 원이에요. 그럼 개시 결정 났을 때 지금 당시에 그냥 돈을 한 번에 낸다라고 했을 때 현금의 가치는 달라지잖아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를 한 번에 냈을 때의 가치를 환산을 하게 되면은 1,106만 원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청산 가치가 1,050만 원인데 이거보다 50만 원 더 상회하도록 맞추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맞춘 거죠. 그래서 청산 가치가 1,050만 원이고 여기보다 50만 원을 상회해야 되니까 1,1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맞춰서 변제 계획안을 구성을 했고 그렇게 제출을 했더니 개시 결정을 내어주신 것이죠. 진행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3월 28일에 신청서 접수했고요. 그리고 4월 2일에 금지명령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한 5일 정도 소요가 된 걸 보실 수 있고 한 달 지나서 보정 공고가 나오게 됐고 저희가 보정서 한 일주일 이내에 바로 제출을 하였어요. 그리고 개시 결정이 보정서 내자마자 10일 뒤에 개시 결정이 곧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분이 채권자 집에 갔다 오시고 8월 20일에 변제 계획이 인가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사례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채권자 목록의 75% 정도가 가족분 채무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정 대응이 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워낙 차용을 해서 투자 사기 당했었던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통과가 되었고 구수한 쟁점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기를 당하셨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그 금원이 이제 청산가치에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고소를 빨리 진행을 하셨었고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고 굉장히 형사사건이 지지부진하게 멈춰있는 그런 상황임을 이제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소명을 하면서 들어갔고요. 예상되는 보정의 쟁점들을 상당 부분 소명해서 들어가면은 보정 자체도 일단 한 차례 보정으로 사건을 간명하게 절차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점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 60대 파산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번에도 궁금하신 키워드 잡아서 사례를 한번 선별해서 가지고 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키워드 잡아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